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6월 4일 화요일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참보수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얼굴 천재 김준일 평론가님 모시고 정치가 경제다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같이 드리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거 맞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화요일만 막 사랑이 너무 폭발해가지고 댓글이 물론 내용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죽어라 장성철.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주시는 분들 많고요. 두 분 덕분에 지금 우리 끝내주는 경제가 살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어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끝내는 수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폐지. 뭐 이런 끝내주는 경제 끝냄. 아마 유튜브 사상 처음으로 방심위에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김준일, 장성철 압수수색에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진행자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패널에게 책임이 있을 뿐. 근데 오늘 아침에 저 방송하러 나오려고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애가 학교 가기 전에 우리 애 중3이거든요. 네. 아들이. 근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아빠 근데 우리나라 진짜 석유 나오는 거야? 네. 이 얘기를 하는데 와 이게 화제가 되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동해에 있다고 우리도 산유국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이렇게 잔뜩 담아가지고 직접 발표를 하셨는데 요거는 두 분한테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인 가능성은 뭐 깊이 파헤치기가 어렵더라도 일단은 상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혹시 있는지 이런 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준일 평론가님께 먼저 상황 설명을 팩트 체크부터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산유국이에요. 산유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동해에 소량이지만은 이제 이미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석유도 조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산유국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막 오일머니 막 펑펑 뿌리고 막 이런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정치적인 거 빼놓고 순수하게 어저께 대통령과 산업부에서 발표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140억 배럴 얘기를 했거든요. 140억 배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140억 배럴이 그대로 나오면은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4위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그 근처에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15위가 되네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매장량이 127억 배럴이에요. 그러니까 140억 배럴이라고 하는 거는 브라질을 일단 제치는 거고요. 그 위에가 카타르거든요. 252억 배럴. 그러니까 카타르 다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에서 이 믿음이 확 깨졌다. 카타르 사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두건 쓰고 다니면서 오일머니를 팍팍 뿌리면서 그러니까요. 잘 사시는 네, 그런 네. 분들 생각하는데 네, 그런 나라가 되는 그렇게 건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들한테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고 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140억 배럴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크게 이제 세 단계가 있어요. 지표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탐사 시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성 평가를 한 다음에 원료를 직접 생산을 하는 거예요. 지표 검사는 뭐냐면은 땅을 파보지 않고 초음파 같은 걸 쏩니다. 탄성파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쏴가지고 그럼 파동이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에 액체가 있는 것과 고체가 있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략 이 정도의 뭔가 공간이 좀 비어 있는 것 같아.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 석유나 무언가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 옛날에 지구과학 시간에 나온 게 석유는 보통 이렇게 거대한 안반이 있고 안반이 이렇게 쫙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을 때 그 돌 안쪽에 이렇게 석유가 모여있다. 이렇게 그런 것 거죠.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런 게 구조가 있는지를 먼저 찾는다. 그거를 이제 거죠? 파동을 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액트지오라는 그 미국 회사가 그거를 해가지고 작년 말에 대통령 이제 한국에 보고를 하기를 한 20% 정도 확률이 있다라고 뭐 얘기를 했다라는 그거를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 지표 검사 단계에서 우리의 매장량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안 한다라고 해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거는 품질이에요. 품질. 이게 그러니까 석유는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휘발유라든지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겠죠. 경유라든지 막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거의 쓰레기 같은 석유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가치가 거의 없는 석유. 그래서 3사 시추를 해보고 경제성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원유 생산을 하는데 이게 대충 10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지금
지표 검사만으로 이거를 너무 과감하게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런 식으로 유례가 없는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 산업부에서도 석유공사가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꽂아보자라 이렇게. 그래서 보도자료 하나 나올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작해 볼게.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3월 23일에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있어요. 올해 3월 23일이요. 예, 올해 3월 23일, 그러니까 3달 전 정도 좀 된 거죠. 동해에 석유구멍 24개, 석유공사 10% 가능성 뚫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 이미 이게 광개토 프로젝트라고 국내 주변에 있는 해저에다가 이제 뚫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한 공당 하나 뚫는데 성공률은 10%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에 600억 원 정도 든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석유공사는 유전을 개발해 11조 원 규모의 석유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달 전에. 그런데 갑자기 하나 뚫는데 1,000억 원 들고 확률은 10%에서 20%가 되고 무엇보다도 11조 원이 2,000조 원이 됐습니다, 지금. 3달 전에는 석유공사가 11조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2,000조 원이 됐어요, 지금.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하게 같은 데인지 모르겠으나 여기는 웬 유력 후보지였어요, 옛날에. 옛날에 박정희 정부 때도 75년에 여기 뚫어봤고 여기서 멀지 않은 데에서 이미 천연가스가 나오고 있으니 여기는 그냥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데예요. 도대체 무슨 3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11조 원이 2,000조 원이 된 게, 저는 이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직 지질학 회장 뭐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를 검증할 방법이 없대요. 왜냐면은 정부가 데이터를 공개를 해야지 우리가 봐서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맞다라면은 공개를 해라, 데이터를.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나머지 민간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가지고 하는데 정부는 지금 뭐 아무런 그게 없고 말만 지금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보기엔 뻥카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질문 들었어요. SHS님이 매장량 순위, 아까 말씀하신 순위, 국가 순위, 그게 석유만 계산하신 건지 석유 천연가스 합친 건지 그거 물어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석유만인데 이거는 좀 더 확인해 볼게요. 네네. 예. 근데 그러면 국면 전환용으로 정치적으로 던진 카드다, 이런 뉘앙스를 지금 얼천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참보수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진짜 너무 심하네요, 진짜. 정말. 뭐가 심해? 우리나라 산유국 되는 게 그렇게 배 아픕니까? 싫습니까? 아니 싫은 게 네?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거 좀 기름이 나와가지고 전국 국민에게 25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 2,500만 원씩 나눠주고 그 돈 가고 타지마할도 가고 전세기도 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물리탐사 수준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발표하신 게 과연 적절했느냐, 그런 비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석유공사가 몇 년 동안 이거 탐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탐사 시추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좀 지켜보고 아마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의 자료 요구를 통해서 이러한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만큼 어느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실질적인 데이터 자료들은 아마 공개가 될 거예요. 그것들을 좀 보고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질지, 아니면 여러 다른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지율 떨어지니까 좀 특검 전국이니까 이거 좀 전국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야? 이런 정치적인 의도는 나빠. 그거는 조금 이따가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뻥카다? 좀 지켜보자, 이렇게 네. 의견이 갈리셨는데, 김준일 평론가님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시추하고 이제 나오는데 10년 걸린다고 할 때 네. 그게, 그러니까 1단계는 그냥 탐지만 하는 거고 2단계는 실제 이렇게 탐사 살짝 시추. 뽑아보는 거, 시추해보는 거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10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3단계로. 경제성 평가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원유 생산을 하는데 10년이 걸린다라는 거고요. 지금 대통령 얘기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산업부 얘기로는 상반기는 뭐 좀 어렵고 2026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뚫어야 되잖아요. 네네. 뚫어서 여기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나오면은 그거를 보고서 이제 또 판단해야 되니까 그게 2026년, 2027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그것도 평가를 또 해봐야 되고, 그래서 10년 걸린다는 얘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는 이게 뻥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좀 어려운 게 계속 뚫을 거예요.
캡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개만 안 들고 아, 그냥 24개 그러니까 막 들어. 그렇지. 20% 확률인데 이게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계속 똑같은 확률인 거잖아요. 독립 뚫을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는 게 어저께 그 기사 일부 기사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산업부 관계자가 설명을 했다라는데 확률의 20%라는 게 뭐냐라고 하니 5개 뚫으면은 하나 정도는 나올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 히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 뚫었는데 안 나오면 다음 게 40%가 되고 그 다음 게 안 나와서 60%가 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다 독립 시행이죠. 독립 시행. 오. 왜냐면은 저 크기가 경상도만 해요. 경상도에 구멍 10개 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뚫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다 그냥 확률은 다 제로 베이스라고 보시면 독립 시행, 그러니까 주사위 이런 거잖아요. 홀짝 나오라는 거. 이번에 홀이 나왔는데 다음번에 던져서 홀이 또 나올 확률은 뭐냐? 2분의 1이에요. 그거를 다 곱하면은 물론 그 연속으로 나올 확률은 다르지만은 이거는 다 독립 시행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대통령께서 성급하게 발표를 본인 스스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문제 제기는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 수입액이 우리가 1,000억 불이 넘잖아요, 1년에. 그러니까 100조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가는 방향이 있고 우리가 전통적인 원료를 확보를 통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액을 좀 줄이는 그러한 노력들, 자원 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서양, 그 북대서양 지역에 브렌트유 있잖아요. 그걸 시추공을 막 20개 이상 막 시추를 했는데 이제 포기해가지고 마지막 하나만 더 뚫어보자고 해서 하나를 뚫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석유가 나와가지고 이제 대박이 난 건데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석유 자원, 가스 자원을 확보할 수가 있다면 그 이상 뭐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좀 부정적인 면만 좀 지켜보는 것은 조금 좀 과한 비판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정치가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정치 성향의 차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믿음의 차이였네요. 믿느냐? 믿습니다. 아니 난 못 믿어. 원래 진보가 불확실해도 미래를 믿고 막 이렇게 좀 앞으로 나가자 이런 거고 보수는 차근차근 이렇게 발표도 늦게 하고 아니, 보수가 확인하고 하고 맨날 이게 보수 그렇게 아니에요. 김정숙 여사 의심하고 문재인 대통령 의심하고 그렇게 의심이 많은 분들이 왜 이거는 이렇게 믿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윤석열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과 인식이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신뢰를 줬던 정권이면은 그래 와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이거 가능성 높겠다. 우리 한번 지켜보자. 이럴 텐데 지금은 분위기가 뭐야 지금 국면 전환용 아니야? 이거 뭐 진짜 나오겠어? 이런 쪽의 분위기가 좀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국정 운영 자체를 좀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리고 이게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외교나 아니면 꼭 이거는 외교는 아니지만은 뭔가 예측하는 거에 실력이 이미 소위 말해서 뽀록이 났잖아요. 아니, 또 그거랑 비교하지 말아요. 아니 또. 엑스포 그때 우리나라가 90대 80으로 이미 사우디 역전했다. 뭐 87대 80으로 근접했다. 막 보도 나왔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29대 119로 완전 참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유리한 수치만 가져다가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린 게 그 결과란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얘들 뭐 하면은 확실하게 yes or no가 아니면은 그냥 야 우리 편이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그런 식으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140억 배럴 솔직히 안 믿고요. 카타르 다음으로 우리가 산유국이 그 많다고, 그러니까 석유가 많다고 그거 안 믿습니다 저는. 아니 근데 그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그걸 우리가 초음파로 사람 머리와 마음을 읽을 수는 없잖아. 근데 이거는 물리 탐사,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대로 조사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아니 좀 믿어 봅시다 좀. 자, 오늘 하루만 그러면 일하고. 저 이거 하자. 이원재 대표님이 네.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네. 우리 정보 받아서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이게 정말로 140억 배럴인지 한번 해주시죠. 정보공개 청구 정부에서. 청구해가지고 좀 가져와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이번 해보겠습니다. 국감 때 나올 거예요. 네, 나오겠죠. 의원실에서 나오겠- 국정 확인해보자. 감사하면은 근데 지금 나올 거야. 숙제 왔어요. SHS님이 김준일 대표님 다시 한번 이 카타르는 대부분 석유 매장량일 것 같은데 예. 우리가 140억 배럴이라고 얘기할 때 이걸 다 석유로 간주하는 게 맞냐? 나중에 나왔을 때 가스랑 석유랑 섞여 있거나 이러면은 훨씬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맞아요. 의문을 제기를 어제 하셨어요. 산업부에서 얘기한 거는 가스는 27년치 그리고 석유는 4년치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표조사 그러니까 물리 탐사를 했다라는 건데 4년치가 그 1년치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체 사용할 수 예, 있는. 네.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는 건데 저도 그래서 이 기준 자체를 조금 모호하게 조금 보고 있어. 그냥 이게 그런 식으로 뭐 나왔으니까 자료가 나왔으니까 이제 저도 이거를 설명을 그대로 전달해 드린 거고 이게 또 전문가들 얘기로는 사실은 이렇게 가스가 이렇게 큰 유전에서 가스랑 석유랑 이 정도로 불균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스가 나오면 비슷하게 석유량도 또 나온다라는 거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것도 아니 나 다 취재한 거야 왜? 한반도의 특이한 지형 때문에 그런 거겠죠. 좀 그렇게 좀 관대하게 좀 생각하세요. 알았어. 아, 그러니까 뭐 네. 주가도 오르고 지금 주가 올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지금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주가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 다 주가 떨어지면 다 김준일 평론가님 다 말 때문이야. 저는 지금. 그게 좀 그래요. 그때 대통령이 발표하시는 바람에 네. 주가가 또 갑자기 오르잖아요. 아니, 혹시라도 이거는 그게 너무 아니면 위험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 또 하나는 어제 가장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가 한국석유라는 데인데 이름이 흥국석유. 응? 흥국석유 아니에요? 흥국석유 아니야 한국석유. 한국석유. 그런데 여기가 석유 회사가 아니라 아스팔트 까는 회사인데 이름에 석유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테마주 됐구나. 상한가를 테마주. 찍었다고. 아니, 이거 너무 위험해. 아스팔트 석유로 만들잖아요. 위험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또 많이 장 소장님 죄송하지만 신뢰 못하고 의심하는 이유가 지금 지지율이 바닥이에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1%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통 10%대 내려가면 뭔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러한 지지율이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오늘 우리 뉴스토마토에서도 지지율 발표를 했잖아요. 상당히 낮잖아요. 그것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이거 솔직히 뭐 우리가 산유국 되고 석유 가스 나온다 그러면 이거 싫어할 국민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제시함으로써 지지율 하락 국면을 좀 막고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어요. 국정 운영 될까요? 아, 레임덕 아니야. 막 이러한 여러 가지 평가들과 보도 내용을 좀 잠재우는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한 정무적인 판단을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산업부에서 그냥 장관이 이 정도는 발표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아우 좋은 일이니까 내가 발표할게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발표 자체가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 지지율 상황, 국민들의 인식과 판단의 상황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이 어제 대통령의 발표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잘못됐냐 잘됐냐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왜 어제 대통령이 발표했느냐. 그거는 지지율 하락도 하나의 큰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분석해 볼 수밖에 없죠. 그 지지율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지지율이 세부 지표를 들여다보면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면은 연령대별로 보면은 20대 갤럽. 갤럽기 지난 금요일에 나온 갤럽 기준으로 20대 대통령 긍부정이 긍정 14, 부정 70일, 30대 긍정 10, 부정 80일, 40대 긍정 8, 부정 90. 50대 긍정 18, 부정 76. 그래서 소위 말해서 경제활동 인구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빼는 보통 이제 60대를 이제 은퇴 뭐 60대나 60세냐 65세냐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이미 10% 초중반이에요 지금. 예. 자 보세요. 14, 18, 18이거든요. 10% 지금 계산은 정확히 안 해봤는데 40대, 50대가 좀 많으니까 이거 이렇게 평균 내보면은 그냥 10% 초중반이에요 이미. 거의 제가 보기엔 심리적 탄핵 상태예요 지금. 사실상 정치적. 자 70대가 긍정 49, 부정 33으로 그나마 버텨줘가지고 70대 이상이 지금 노인분들이 버텨줘가지고 이런 건데 70대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50%가 깨졌어요 긍정이 이번에. 예. 그리고 60대도 긍정 30일, 부정 60일. 아니, 긍정 30, 부정 60일. 그래서 부정이 2대 2배가 넘어요, 지금. 이것도 처음이에요. 사상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표는 완벽하게 지금 붕괴하고 있어요, 정권이 지금. 지지율로 보면은. 특히 그냥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얘기하죠. 지금 경제 지금 미쳤다고. 뭐 지금 물가 오르고 지금 뭐 지표 다 떨어지고 체감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왜 돈 버는 걸로 왜 석유를 얘기를 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지. 꿈과 희망을 줘야 돼. 우리나라 경제 망하고 있는데 자 석유 파가지고 우리도 산유국 돼가지고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라는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게 긴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지표에서 상당히 제가 유의 있게 보고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저는 국민의힘 지지해요라고 하는데도 35%가 대통령 못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보수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한 게 54%.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저는 중도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76%예요. 그러니까 이 중도에서 부정평가 76%는 역대 최고 같아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렇다면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기는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 그거에 대한 심각성이 어제 발표에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쯤 지지율이 10%대 아니었나요? 그때 뭐 그때 그랬죠. 예전 10% 대통령 대. 지지율들이 10%대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렇게 탄핵 국면 그리고 임기 말에 아마 10%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막 비가 와도 아이고 노무현 때문이다. 내가 길거리 가다 넘어져도 맞아, 뭐 노무현 맞아. 때문이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지층부터 붕괴돼가지고 그러한 지지율을 이끌어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수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아진 게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와 영수회담 때 보수가 생각하는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부부끼리 우리 골프 쳐요. 뭐 반대하는 사람 국무총리 임명 안 할게요. 그게 뭐 대권 가도에 그렇게 뭐 나쁜 일이 아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는 보수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또 최상병 여러 가지 특검 부분도 있었고 또한 또 연찬에 가서 또 저런 모습 보이신 것들이 연찬에서 술 돌린 거. 술 돌리고 아파카 세레모니 하고 이게 뭐 지금 뭔 짓이에요 진짜. 그런 거 할 일이에요 지금. 그런 것들이 국민이 보기에 야 총선에서 우리가 그렇게 심판했는데 이 사람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더 혼나야 되겠네. 지하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게. 그렇게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이제 갤럽 기준으로 그 분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노태우 대통령은 4년차 이후에는 계속 10%였어요. 10%대. 4년차 1분기 때 12.3, 뭐 큰 차이가 없, 15.2, 뭐 이런 식으로고 김영삼 대통령은 외환위기 온 다음에, 그러니까 5년차 들어서가 외환위기 오기 직전이군요. 5년차 들어서서 13.9로 떨어져서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돼. 6%, 7%. 이때는 이제 진짜 외환위기가 오고 한도 이제 한보 부도나고 막 이때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한 번도 10%대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거기는 굉장히 높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4년차 말기에 4년차 4, 4분기에 12.3% 평균. 그러니까 굉장히 낮았다가 막판에는 26.8%로 끝났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 처음에 광우병 파동 났을 때 그때 20.7. 그게 그러니까 10%대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말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국면 들어가서 5% 떨어졌습니다. 5%까지? 5%. 네, 5%. 제일 낮은 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재인 보면은 대통령 계속 높았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높았어요. 그냥 끝에까지 40%뭐 30% 후반대.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게 끝나고 84%까지 치솟았고 뭐 이랬으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외환위기가 오거나 이게 10%대로 떨어진다는 거는 외환위기가 오거나 뭐 이런 국가적 경고가 있을 때 떨어지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떨어졌어요. 국가적으로 막 엄청난 재난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 생각해보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촛불 시위하면서 지지율 팍팍 떨어진다. 그렇죠. 탄핵 국면 가면서 더 떨어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거기 유죄 나오면서 그렇죠.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된 건데 지금도 국민들이 혹시 그런 단계로 가는 예비 단계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최상병 특검이 약간 좀 그런 트리거 같은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완전히 국민들에게서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냥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았고요. 저렇게 특검법안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공직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저런 사람들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있을까? 이러한 실망감들이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뭐 물가를 잡고 또 어디서 뭐 외국과 뭐 어제 보니까 오늘 발표 보니까 아프리카 10여 개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많이 이뤄냈던데 이게 산유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바라보는 눈이 이 사람들이 국정 운영 성과를 못 내 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기대했던 거를 완전히 발로 스스로 뻥 차버렸잖아요. 공정정의 상식적인 나라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더 이상한 나라가 됐다. 그래서 이 지지율의 정체 현상 아니면은 더 하락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저 댓글 하나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조세피 님이 세 분 화이팅 하면서 진행자님의 은은한 광기가 너무 좋다는데 은은한 광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은은한 광기. 저한테도 느껴지세요? 무서워요. 잘못 쓰셨나? 은은한 공기? 갑자기 무서워진다. 탄핵을 유도하는 은은한 광기가 있었나 보지. 때문입니다. 왜 진행자가 저 유도한 거 아닙니다. 지켜야지. 유도한 거 아니에요. 1호 제재 유튜브 제재 대승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대박 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유전 얘기하면서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질문 사실 최상병 특검에 본인이 연루됐냐 이런 질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이 이렇게 인기 없는 아버지 같은 엄한 아버지. 인기 엄한- 없는 엄한 아버지. 엄한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 그런 아버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계속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고 아이들한테 막 잔소리만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집에 들어와가지고 야 내가 어디 좀 저기 투자했는데 곧 대박 날 거니까 기다려봐. 그런 아버지를 뭐 자식들이 좋아할까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했던 국민들에게 했던 말 그리고 취임사 이때로 좀 되돌아 보셔라. 그때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지 본인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때 거를 보고 다시 그때로 되돌아가더라도 대통령은 안 바뀔 것 같아서 저도 기대를 접었습니다. 저는 좀 짧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쫄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허장성세가 있는 그런 아저씨들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사회 살면서 봤잖아요. 막 큰 소리 뻥뻥 치지만은 실제로는 뭔가를 이렇게 대담하게 하거나 그럴 어떤 용기가 없는 분들. 그래서 지금 김순덕 칼럼이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이 얘기를 상남자처럼 직접 기자회견 해가지고 뭔 얘기했는지 밝혀라. 그리고 내가 최상병 관련해서 네. 그리고 그렇게 해병대에서 혐의를 적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지 왜 여기에서 혐의를 적시하는 이게 나는 문제라고 봤다라고 얘기를 차라리 해라라고 하는 건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쫄았어요. 내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두 가지만 해도 인기가 확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네. 술을 끊어라. 술을 술. 끊겠다라고 대국민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 욕 좀 먹겠습니다.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요. 예? 예. 아니 그 훈련병 연결실을 하는 날에 굳이 술을 꼭 먹어야 되냐? 남들은 눈치를 봅니다. 뭐 역대 대통령들 다 눈치 봤는데 눈치 안 보는 게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직히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좀 봐라. 왜 그렇게? 오늘은 제가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욕 좀 먹겠습니다. 왜 욕을 본인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지. 노무현 대통령 존경한다고 하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술 끊었어요. 조기숙 홍보수석이 한 얘기예요. 그렇게 그 정도 결기 보여주면은 제가 3%에서 5%포인트로 올라간다. 두 번째는 기자회견하고 정면 돌파해라. 그러면은 올라간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김용태 최고위원 있잖아요. 국민의힘. 그 청년 정치. 그분이 대통령실에서 입장 발표라 이런 거 막 주주주 읽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분위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국민의힘이 대통령 시위도 쳐줄 수 있냐. 대통령 결자해제라 국방부하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대통령은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술을 안 드실 것 같지도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밝히시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가능한 얘기를 김준일 평론가가 요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좀 드러난 게 그 최상병 순직 사건하고 관련해서는 그 사건 이첩 수사 자료를 이렇게 해병대에서 경찰로 이첩하던 앞뒤에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직접 개인 폰으로 통화를 했다. 이게 지금 드러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나요?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익명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떠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관계자에게 공식적으로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입을 나불나불거리는 게 문제다라고 자기들끼리 지금 또 티격태격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자체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뭘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참모들 딱 모아놓고 그래 나 사실은 그때 이종섭 장관하고 3번 통화했고 요러요러한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딴 쪽하고도 한 2번 더 통화했거든.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우리가 좀 방어하고 우리 입장을 낼까 이런 상의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처음에는 통화 안 했다, 나중에는 통화한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에 상당히 좀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고 대통령실의 해명과 발언들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렵다. 왜냐면 처음 거짓말했잖아요. 이종섭 장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통화 안 했다가 이 건 가지고는 안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신빙성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것은 어쨌든 제대로 된 특검을 통해서 조사 수사가 필요한 그런 명분만 높여주는 대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때 통화에서 나눴던 얘기가 사건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이야기였다면 다른 이야기였다고 참모들한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또 이렇게 말씀 추측하죠. 듣고 뭐 당시 우즈벡 갔죠. 우즈벡 관련된 뭐 방산 협력, 뭐 무기 수출 이런 거 관련해서 아니 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 왜 그러고 할 수도 있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딴 방송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현안이 있을 때 다른 장관들이나 국무총리랑 통화한 내역이 있는지 그거 한번 좀 내놔봐라. 역대 어느 대통령도 직접만 저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8월 2일 날 지난해 8월 2일 날 이제 대통령이 휴가 중일 때 통화를 했잖아요. 8월 2일이 뭐였냐면은 잼버리 개영식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밤에 개영식 가가지고 대통령 참석했었고 그날 이제 기사들이 엄청 쏟아졌던 게 애들 픽픽 쓰러지고 있다 지금. 맞아요. 더워가지고. 새만금에서 그냥. 예, 열사병으로 막 쓰러지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온다고 또 한동안 뭐 길 막고 막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너무 권위주의고 이 더운데 애들 줄 세우냐 막 논란 있고 막 그게 막 쏟아지는데 갑자기 이종섭 장관한테 우즈벡에 전화해가지고 이거를 했다. 핸드폰으로 개인 폰으로. 이게 한남동에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남동에 누가 한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거는 맞아 뭐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이게 참 불신의 벽이 너무 높아졌어요 지금.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재 신원식 현재 국방부 장관도 여러 차례 또 통화를 했다고 그 전후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뭐 자꾸 의심을 부추기는 얘기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는 일단 그때 당시에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었죠 당연히. 예, 이제 의원이었는데 이제 강대식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도 이제 국방위원회 이제고 신원식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국방위와 국방과 관련된 분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신원식 의원이 조언을 했겠죠. 왜냐하면은 이거 말고도 이종섭 장관이 김용현 경호처장하고도 굉장히 여러 차례 전화를 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도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김용현은 윤석열 충암고 1년 선배 그리고 이상민은 뭐 충암고 후배 서울법대에다가 충암고 후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 왜 이상민하고 통화를 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래서 대통령 측근들하고 통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을.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통화한 것을 추측해 보면은 어쨌든 경찰은 행안부 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좀 어떻게 좀 문제 없게 이렇게 좀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장관이 좀 어떻게 좀 조치 좀 취하셔 뭐 이럴 수가 있고 근데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과 통화 내용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신원식 장관은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였거든요. 아, 그래서 이분과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뭐 논의한 거 아니냐. 근데 작년에 국감 나와서는 뭐 그런 통화하지 않았다라고 뭐 본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것도 거짓말 논란이 될 수 있어가지고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신원식 장관은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아니 뭐 국방위 간사랑 국방부 장관이랑 수시로 통화하고 현안 문제 논의할 수 있는 거지 왜 이거 가지고 또 문제 삼냐 이런 식의 해명을 하는데 왜 하필 그때 그렇게 많이 통화하냐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를 감추려는 거다 그런 아. 인식을 계속 주는 거죠. 자꾸 의심을 부추긴다. 네. 근데 그러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참모들한테라도 시원하게 한번 해명을 해주고 나가서 이렇게 해명해라 해주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는 결국 첫 번째로 뭐 개인의 기억을 문제인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너무 경황 없이 막 본인이 막 얘기한 거 자체를 내가 무슨 말 했지? 뭐 그런 생각도 할 것 같고 또한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는 것은 다른 증인들 나중에 혹시 특검 가서 조사받고 퇴임 후에 이런 거 가지고 다시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다른 증언자를 양산하는 수도 있다. 그치. 그래서 이거를 아. 참모들하고 같이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어떤 상황이 저의 순전한 생겼을 때. 추측이에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과거의 사건이 기시감이 드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뭡니까? 한화 김승현 회장 폭행 사건. 네? 가죽 장갑 끼고. 옛날에 2006년도에 이제 터졌던 일인데 한화 김승현 아들이 가장 아끼는 셋째 아들이 한남동이었나 강남이었나 어디에서 술집에서 이렇게 맞아요. 어깨 부딪혔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맞고 와요. 그래서 아버지 저 맞고 왔습니다. 제 고소 고발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니까 사나이는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딱 일어나가지고 북창동에 있는 건달들 불러가가지고 거기로 갔어. 근데 걔들의 신원 이제 족치니까 걔들이 북창동에서 일하는 애들이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 단란주점 가가지고 애들 족쳐가지고 청계산에 가가지고 때렸거든요. 문제는 이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 홍보 라인이나 이쪽 직원들이 이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다 거짓말 논란, 또 거짓말. 이게 계속 커져가지고 재벌 총수 사상 처음으로 경제사범이 아니라 자범으로 이렇게 폭행으로 이제 들어간 이런 빵에 들어간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감히 못 물어보는 거야 재벌 총수한테. 그렇지. 못 물어보지, 못 물어봐. 물어보지. 왜 자기들도 미치겠다고 맨날 말만 하면은 논란, 뭐 거짓말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거야. 대통령이 명확하게 선을 그건 내가 했다 안 했다 이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아무도 감히 왕한테 말을 못 붙이는 거 똑같은 거니까 이게 왕조 같은 거거든요. 이거 경로할까봐 얘기 못 붙이는 건가요? 아니, 그냥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재벌 총수도 마찬가지고 김승현한테 물어봤다가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정진석 비서실장은 좀 자기가 선수도 높고 경륜도 있고 또 키도 더 크고 체격도 더 크니까 이렇게 그때 왜 통하셨어요? 저희가 좀 데뷔하려면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좀 건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건의? 조언하는 게 비서실장으로서 맞는 행동이 아닐까요? 경로할지도 모르잖아. 아니 그 제가 경로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못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 그 어제 JTBC 토론에서 그 이종섭 전 장관 측의 대리인하고 박정훈 대령 측 대리인하고 토론을 했는데 이종섭 장관 쪽에서는 대통령 경로한 적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그럼 그 언론사들 다 고발하고 정정보도 요청하고 방심위에 제소하고 다 그래야 되겠네요. 왜 그게 그러니까 맞냐? 김계환 사령관 발로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그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박정훈 대령뿐만이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 뭐 해가지고 엄청 많이 이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거짓말한 거지. 그럼 이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문자까지 보여줬다는데 신범철 차관의 문자까지 보여줬다는데 그건 다 조작된 거냐? 정황 증거상 경로를 안 했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차관이 경로했다고 문자를 보낸 걸 보여준 거죠. 예, 야, 그러니까 이거 이첩하면은 큰일 나. 대통령이 지금 경로했대. 박정훈 주저앉히려고 했던 거면서 보여줬다는 것부터 해서 회의할 때 야 VIP 경로하셨단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이종섭 장관 휴대폰 포렌식 해보니까 야 대통령 경로하셨대. 이거 어떻게 하냐. 그 얘기까지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그러면- 뭘 경로를 안 해. 아 좋아요. 그럼 대통령 캐릭터 가지고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도 지금 특검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수처장은 그래도
이거 증거 다 확보해가지고 지금 흘러나오는 것도 공수처에서 많이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그러면 대통령 개인 폰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대통령 취조도 하고 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불가능해요. 뭐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지. 아니 그리고 공수처장이 네.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 먹어도 못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보통 우리 여기 미디어 토마토를 압수수색하러 간다. 아니면 우리 뉴스토마토입니다. 예? 네,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를 압수수색하러 간다 그러면은 검사들이 영장 가지고 와가지고 마음대로 막 책상도 뒤지고 그래요. 컴퓨터도 가져가서 포렌식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실은 그렇게 못해요. 그냥 압수수색 영장에 나온 것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줘요. 그럼 그 관계자가 그 영장에 적시된 여러 가지 압수수색 내용을 그냥 해가지고 본인들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은 빈 걸로 준대요. 없다고 하고.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왜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법률 절차가 다른 건가? 아니면 관행상 그런 건가? 대통령실이 보안기관이기 때문에 보안기관이라서. 거기 검사들이 마음대로 못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압수수색 할 때도 명단 이렇게 목록 주면은 그쪽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윤석열 개인 휴대폰 이렇게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그런 딱 나면은 그거 가져오겠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개인 휴대폰 없는데요?라고 아니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이 확인 불- 없어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어요. 뭐 확인 불가 그렇겠죠. 근데 확인 만약 불가. 검사들 그냥 들어가다는 경호원들한테 총 맞아요. 조사는요, 조사. 아이, 소환 조사를 조사 안 되더라도 방문 조사라도 할 수 있잖아. 방문 조사 해가지고 그거를 주겠죠. 그래가지고 서면 조사를 하는 형태로 할 텐데 서면 조사도 과연 공수처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대면 조사하냐 마냐, 소환 조사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도 검찰 인사를 통해 가지고 위에 상층부를 날려버리잖아요. 근데 공수처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안 나왔지만은 지금 거의 시간 다 됐으니까 짧게 얘기하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도 이제 올라오는데 이거 거부하면은 최상병 특검이 지금 갤럽 기준으로 24에서 20일이 떨어졌거든요. 김건희 여사 거부하면은 이제 10%대 됩니다. 이제 그게 저는 더 사람들한테 화가 많이 나게 만드는 요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타지마할간 김정숙 여사 특검으로 맞대응할 겁니다. 아니 그게 특검은 그럴 때 도입하는 게 아니고 특검은 대통령 아래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으니까 도입하는 김성수 여사 지금 검찰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케이스. 안심해요. 보존 시한 얘기는 뭐예요? 7월에 보존 시한 끝난다는 그 1년. 그러니까 1년 통화 동안. 기록 1년. 아. 대통령실에 있는 통화 기록. 그래서 아까 4개 나온 게 지난해 7월 31일, 8월 2일 이 날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8월 전에 아니면은 8월 2일 12시 되는 순간 다 삭제해 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전에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든 뭐 이제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 뭐 이 얘기를 자료를 하는 거죠. 확보해야 됩니다. 오늘 뭐 많은 얘기 나눴는데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벌써 됐네요. 이 참보수 장성철 소장님하고 얼천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오늘 즐겁게 얘기했는데 결론은 조금 우울하네요. 윤석열 대통령 정신 좀 차리셔서 술 좀 끊자 진짜. 우리 얘기 좀 잘 듣고 진짜 술은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술 좀 끊자. 조금 이 최상병 특검 수사가 결국은 키인 것 같네요. 이거 잘 받아들이셔서 맞습니다.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같이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